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역사가 주는 선물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문화 이야기를 머릿말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고 글자 굉장히 쉽습니다. 한자, 그죠? 그럴 문자에다가 화할 화자를 씁니다. 문화 하면은. 자, 여러분들은 문화를 뭘로 해석하시겠어요? 국가 경쟁력. 국가 경쟁력. 예, 좋습니다. 예. 문화가 융성하고 자유롭게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국가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죠? 저 앞에 있는 책 가운데 하나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예. 얼른 가져가세요. 문화는 그럴 문자 아닙니까? 그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성씨 가운데도 그런 문씨가 있죠. 그럴 문자인데 원래 문화에는 그럴 문자 옆에 실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실사자가 붙어 있으면 지금 한자로는 무슨 뜻입니까? 문양이란 뜻이에요. 그죠? 뭔가 문의를 넣을 때 쓰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럴 문자 옆에 실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꾸민다는 뜻이에요. 꾸며서 어찌어찌 변화된 상태, 바뀐 상태, 그게 문화죠. 그래서 사람의 삶이나 정신적인 삶이 됐든 물질적인 삶이 됐든 이 삶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켜서 된 상태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문화를 해석하냐 그러면 세련되기라고 해석합니다. 세련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인 하면은 그러면 세련되게 하고 딱 맞잖아요. 그죠? 문화인 하면은 세련된 사람하고 딱 매칭이 되죠. 세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말투부터 시작해서 행동 거지,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자기 차림새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 거기에 만족하기 위해서 치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신적인 치장이든 외모에 대한 물질적인 치장이든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상태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수준이 높은 사람은 세련된 사람이라고 부르죠. 한자로 문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련되기라고 저는 세련되기라고 문화를 풀이합니다. 이 화자까지 합쳐가지고 세련되기죠. 꾸며서 된 상태니까.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저는 세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이게 거칠어요. 그죠? 언어도 거칠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강의도 좋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 영화,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좀 충실하게 하는 세련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물론 거기에는 뭐가 뒤따라야 되겠습니까? 물질적 풍요로움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굳이 그것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한국에서 돈 많은 사람이 세련된 사람 찾기가 많지 않아요. 그죠? 자, 세련된 사람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젊은 여성들한테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로 꼽는 게 뭡니까? 여기는 미혼 결혼을 앞둔 처녀들이었구나. 유머 있는 남자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세련된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유머입니다. 유머. 근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유머하고 서양에서 진정으로 서양에서는 유머론이라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유머에 대한 글도 많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중국의 유명한 수필가 하면은 누가 있죠? 이마당. 여기서 책 한 권 가져가세요. 이거는 순 편파적이야. 그죠? 나이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이마당이 누군지. 임어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어당. 린위탕이라고 하는 그런 중국 발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임어당이라는 사람이 유머에 관한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어당 수필을 책으로 2권 분량이나 번역을 해서 낸 사람이거든요. 여인의 향기, 유머와 인생 이렇게 책을 냈기 때문에 임어당 유머론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유머론은 사실은 서양에서 온 개념입니다. 동양에서는 없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조지 메리디스 같은 사람이 유머론이라고 하는 글을 수필을 써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더라고요. 유머는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인생의 깊이라는 것은 많이 살아야지 인생이 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0년을 살아도 이런 젊은 친구들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나이에 있어서 섭취할 수 있는 또는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 수준을 흡수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애들이 얘기하는 개그나 뭐 말장난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이런 부분들을 다 느끼고 아는 오감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사할 수 있는 게 유머고, 그게 유머가 바로 문화인의 첫 번째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한 나라가 적어도 선진국이다. 국민소득으로 따지는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문화생활이,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풍요로워야 되고, 그 문화생활의 풍요로움은 결국은 뭘로부터 오느냐? 자유로부터 옵니다.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간섭은 적게, 자유는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화를 융성하게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요소고, 봉건 왕조 체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화 융성기를 누렸던 중국의 역대 왕조의 공통점을 놓고 보면은 신하들이 제왕 앞에서 마음 놓고 유머를 구사한다는 거죠. 한나라 무제가 굉장히 독단 통치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하들하고 자유롭게 유머를 주고받은, 농담을 주고받은 그런 황제였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현종이나 당태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신하들하고 나눈 대화들 가운데서 보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싱긋이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유머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당나라 태종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명군 하면은 무조건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는 사람이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세민이죠. 이세민의 통치 가운데서 가장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고 통찰력을 주는 건 뭐냐면, 또는 교훈을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직언을 수용하는 거죠. 이거를 전문적인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일 납자에다가 우리가 간한다, 바른말한다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사관원이라고 조선시대 때 벼슬이 있었잖아요. 이게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임금한테 바른말 해주는 관리가 사관원이란 말이죠. 그걸 간입니다. 그죠? 말씀원변에 들어있는. 그걸 납간이라고 합니다. 직언을 받아들이는 리더의 태도. 이게 납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당태종은 그런 점에서 최고의 명군으로 꼽힙니다. 신하들이 황제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뭐 꺼리낌 없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 당태종도 사람인지라 바른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신하들 가운데 바른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위징이라고 하는 신하였어요. 위징. 하루는 당태종이 조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후궁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장선호 왕후한테, 제가 기억으로는 장선호 왕후가 맞을 겁니다. 장선호 황후한테 씩씩거리는 겁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려요. 그랬더니 황후가 왜 그러십니까, 폐하? 그러니까 위징 이놈은 늙은이를 내가 죽여버려야지 안 되겠다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문무백관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내 체면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직언을 또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말 못하고 그 앞에서 자기 체면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후궁으로 돌아와가지고는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후가 내실로 들어가서는 정식으로 조례복을 입고요. 나와가지고 당태종한테 큰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황후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축하드립니다. 감축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폐하야말로 정말 명군이십니다.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그 문무백관 앞에서 폐하한테 직언하는 신하를 받아들이시고 그런 신하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폐하야말로 정말 훌륭한 신하를 두고 있는 천하의 명군 중에도 명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축드리는 겁니다. 라고 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화를 풀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런 위증이 세상을 떠나자 당태종이 닷새 동안 조예를 파합니다. 닷새 동안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추모하는 겁니다. 위증을 추모하면서 문무백관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내가 평소 거울을 3개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 그 가운데 거울 하나를 잃었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이게 당태종의 삼감이라고 얘기합니다. 3개의 거울이죠. 당태종은 평소에 나의 행실과 나의 언행을 바로잡아주는 3개의 거울이 있다. 나는 그 거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첫 번째, 역사의 거울. 사감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역사책을 늘 거울에다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치통감, 이 거울 감자잖아. 그죠? 그래서 사감이라고 역사의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얼굴과 내 의관이, 복장이, 또 내 옷 매무새가 반듯한지 아닌지 비춰주는 진짜 거울이 있지. 이걸 동감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청동으로 거울을 주로 만들었으니까 동감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언행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거울이 있다는 뜻. 인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내가 인감을 잃었다. 인감 도장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닷새 동안 조예를 파하고 고골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고로 예로부터 유명한 정치가들이 됐든 간에 지도자들은 역사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곁에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자기 언행을 바로 잡았습니다. 역사의 또 다른 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하고 그 다음에 2000년 세월을 격해서 모택동하고 장계석 모습을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초안쟁패 이야기로, 항우와 유방 이야기로 제 강의를 오늘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방과 항우의 리더십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는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고 또 수많은 고사성어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두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조직이라는 측면 또는 인재라는 측면 또는 리더십이, 중국말로는 영도력이라고 하죠. 그죠? 리더십이라는 측면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유방의 성공을 도운 동양 출신의 인적 구성원들. 그래서 같은 고향 출신으로서 유방을 도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공신 집단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한나라 초기에 병목 위기를 넘기기까지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유방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거죠. 대개 이제 정치나 정권 차원에서 학연, 지연, 혈연 3가지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지역인 지연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왔죠. 실제로는 그렇고 정치 곳곳에 또는 정부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왔는데 그런 지연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지연이 갖는 장단점들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우리가 통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유방의 인맥 집단입니다. 인맥들이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는 두 사람의 리더십, 리더의 성격과 기질에서 나오는 리더십의 차이점. 두 번째는 두 사람을 도왔던 인재의 문제. 그 다음에 나아가서 세 번째, 이 인재들 가운데서도 인재 집단의 문제. 요즘 보면 집단지성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인재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기에 이 초안쟁패 이야기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조직, 그 다음에 국가 경영, 나아가서는 한 개인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공부거리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항우와 유방입니다. 항우와 유방이고 왼쪽이 항우고 오른쪽이 유방이죠.
조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항우는 지금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그죠? 완전 무장 상태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유방은 술잔을 들고 있어요. 그죠? 두 사람의 특징이자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 가운데 하나고요. 그 이야기는 좀 더 뒤에 나옵니다. 자, 리더십을 얘기할 때 또는 성공과 실패를 얘기할 때 상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이 돼야 되는 거지. 같은 사람은 재미없어요.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극명한 대비 효과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분석과 연구의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한 인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릴 때 오래 갑니다. 중국 같으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황 같은 인물이고 우리나라도 있죠. 그죠? 여러 사람 있습니다. 우리도 뭐 국부라고 불리는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에 이르기까지 그 평가가 명암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진시황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논쟁이 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려면은 선명한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된다. 두 인물이. 그래서 리더십은 대단히 상대적이고 라이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한 인물 또는 그 라이벌 인물들의 신상 정보를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이런 틀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그 어릴 때부터 학생들을 특히 젊은 친구들 잘 보세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는 능력을 기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는 두 인물을 딱 놓고 두 인물의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자기가 생각하는 항목들을 나열한 다음에 저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 나이입니다. 잘 보세요. 자, 유방은 기원전 256년에 태어났고 항우는 기원전 232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빼보세요. 그러면은 24년 차이예요. 띠동갑이에요. 두 사람이요. 24년 차이 난다고. 나이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앞으로 두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의 젊은 항우의 경험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예한 유방의 그죠? 노예한 그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인 한계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봉기했을 때 나이가 48살이고 한 사람은 24살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랫사람을 거느리거나 자기를 돕게 만들 때 또는 내가 아쉬울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48살 먹은 남자하고 24살 먹은 남자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연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어느 정도 어른 되면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회적 경험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연령이 가져다주는 한계와 또는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꼭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는 한 인물을 평가하거나 한 인물들의 일생을 쭉 여러분들이 추적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몇 년도 태어나가지고 몇 살에 죽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시대를 살았는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시대적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태어나기를 진나라 말기에 태어났죠. 그리고 본격적인 이 두 사람의 행적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진시황이 사망하고 난 다음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출신지는 두 사람 다 모두 강소성 사람입니다. 강소성. 강소성은 상해가 여러분들 만약에 지도에 찍히면은 상해 북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해 북쪽은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강소성이고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산동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소성입니다. 강소성 쫙 제일 끄트머리 북쪽에 폐연, 풍읍, 중량리라고 하는 곳에서 유방은 태어났고요. 항우는 하상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여기도 역시 강소성 숙천인데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두 사람의 떨어진 그 위치가 길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으로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폐연, 풍읍 요 두 지명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가면은 풍남문이 있죠. 그 다음에 전주에 가면 객사가 있어요. 전주 객사. 전주 객사 붙어 있는 객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전주 객사. 전주 객사의 이름이 풍패지관입니다. 풍패지관. 이게 풍읍하고 폐연에서 따온 객사 이름이에요. 풍남문도 풍읍의 남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자기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유방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인 전주에다가 문도 세우고 하면서 전부 다 풍남문이라고 이름 짓고 풍읍의 남쪽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객사 이름도 풍패지관이라고 져가지고 유방의 고향을 연상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성계의 롤 모델은 중국 제왕들 가운데서는 유방이 롤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중국의 흔적들입니다.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주로 이름들, 지명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라남도 나주에 가면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전라도가 왜 전라도인지 아냐? 물어봤더니 그거 대부분 다 모르더라고요. 뭐예요? 나주에 가면 그 전주하고 나주를 줄여가지고 전라도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전주하고 나주였기 때문에 전라도라고 합니다. 근데 전에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구분이 안 돼 있었거든요. 전라, 가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주에 가면은 나주에도 객사가 있습니다. 나주의 객사 이름은 금성관이라고 합니다. 금성관. 나주에 있는 산 이름도 금성산이고 산성 이름도 금성산성이에요. 금성은 어디서 왔냐? 우리나라 지명이 신라가 통일하고 난 이후로 경덕왕 때인가부터 한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한자로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지명을. 근데 그 유래는 누구로부터 나오냐 그러면 김춘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잘 모르시겠는데 교과서에 보면은 신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경덕왕 때인가 와서 한화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고 독서 삼품과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런 거 하면서 중국식 제도와 문물이 막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김춘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춘추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 싶어서 신라 내부적으로 누구하고 결탁을 하죠? 김유신하고 결탁을 하죠. 김유신은 김유신대로 가야계 출신으로서 신라 내에서 진골과 성골의 그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진골과 성골 출신 가운데서 든든한 자기 협력 조력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두 사람이 손을 잡잖아요. 손을 잡는 과정에서 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냐 그러면 김유신이 나서잖아요. 그 유명한 축구 사건입니다. 김유신이 자기 집으로 김춘추를 초빙을 해가지고 둘이가 축국 놀이를 한다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옵니다. 축국 놀이를 하다가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한테 슬라이딩을 한다. 쫙, 그죠? 고의적인 태클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옷고름이 옷이 찢어진다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집에 가서 꼬매고 가라. 그래서 집에 데려오잖아요. 그리고는 접대를 하면서 자기 여동생을 들여보내잖아. 원래는 큰 여동생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작은 여동생이 큰 여동생 언니한테 언니 꿈을 사잖아요. 기억나세요? 언니가 오줌 싸가지고 신라 월성이 다 잠기는 꿈을 꾸잖아. 그래서 동생이 폐물을 주고 그 꿈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춘추가 옷 꼬매로 들어온 사이에 동생이 들어가서 하룻밤 둘이 동침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쇼를 벌입니다. 무슨 쇼를 벌이냐 그러면 멀쩡한 처녀가 처음 보는 남자하고 그런 짓을 했다고 김유신이 나무에 매달아 놓고 여동생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중매쟁이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선덕여왕이야. 우리나라 역사가 무지 재밌어요, 여러분들. 또 왜 이렇게 재미있게 강의하는 사람이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죠? 삼국유사 보면은 엄청나게 재미난 게 많거든요. 제가 오늘도 잠깐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사마천 사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간푸지기를 가지고도 2시간씩이나 재미있게 강의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얘기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현대 아까 말씀드린 세련된 문화의식, 또 예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저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기껏해야 우리나라에서 그 삼국 유사를 가지고 만든 건데 초용 관계되어 있는 것들 왜 신기하게 귀신 나오니까 그죠 도깨비 나오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침대라고 하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그죠 그게 삼국 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정도다. 근데 삼국 유사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7세기에는 그 첩작 간첩들의 세계였기 때문에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읽어보면은 간첩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김유신은 간첩에 관한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도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봐서 역사를 대중화시키고 흥미를 끄는 그런 스타가 필요한데 설민석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나라의 곳곳에 남아있는 중국의 흔적은 일단 지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아까 김춘추 얘기하다 말았다. 그죠? 왜 김춘추와 관계가 있냐? 김춘추는 내부적으로 김유신하고 손을 잡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당시에 진골이나 성골의 신분으로 봐가지고는 김춘추가 왕이 될 확률이 별로 없었어요. 그 화백회의 이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뽑는데 왕이 될 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춘추가 김유신의 군사력하고 힘을 합쳐서 일단 내부적으로 자기 응원군을 만들어 놓고 신라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의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험을 감행합니다. 김춘추가. 그런 면에서 김춘추 대단히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뭘 합니까? 일본을 갔다가 고구려에 갔다가 중국까지 가잖아요. 고구려 갔다가는 감금당해가지고 억류당해가지고 죽을 뻔하죠. 못 들어올 뻔하지 않습니까? 토끼 간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지 재밌어요. 그리고 김춘추는 어디까지 가요? 중국까지 가요. 중국 가서 누굴 만나냐? 당태종을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세민을 만난다고. 이세민을 만나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밀약을 합니다. 밀약. 백제가 계속해서 신라를 괴롭히고 뭐 신라의 대하상이 함락당하고 엄청난 그 수세에 몰려있는 상태였고 또 고구려까지 만약에 내려오는 날에는 신라가 이제 거의 전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신라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당나라 군대가 개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병을 요청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밀약을 합니다. 당나라 군대를 보내주면은 내가 당나라의 제도와 문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겠노라 하고 밀약을 하고 와요. 그렇게 하고 와서 김춘추가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복장들, 그러니까 신라 복장을 당나라 복장으로 바꾸는 중국화 정책이 실시가 되고 그 결과물이 파이널을 뭐가 장식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이두식 지명을 모두 한자로 바꾸는 걸로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그 밀약 안에는 당나라 군대와의 그 밀약 안에는 만약에 고구려하고 백제를 물리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밀약대로 하지 않고 당나라 군대가 신라도 그죠? 그다음에 백제도 뭐 웅진도부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전부 다 통합된 삼국을 모두 다 통치하려고 해요. 그렇게 이게 이제 약속하고 어긋나니까 김유신이 노구를 이끌고 나당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나라를 우리나라에서 몰아내고 대동강 이남 땅을 간신히 강력으로 확보하는 그 과정이 신라 삼국 통합 과정입니다. 그 안에는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당나라 군대가 내려왔을 때 그 당나라 총사령관이 서린기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부사령관이 누구냐 그러면 신라 왕이 아니에요. 김인문이야, 김인문. 신라 왕은 그 아래예요. 김인문은 당나라로 건너가서 신라하고 당나라 간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 완전히 친당파로서 당태종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신라 왕은 자기 형인 문무왕, 문무왕은 그 자기 동생보다 그 아래 원정군의 아래에 처할 만큼 신라가 굉장히 굴종적으로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당나라 군대를 몰아냄으로써 삼국 통합이 완수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김춘추가 이세민, 당태종을 만나가지고 한 미락 가운데 하나가 한화 정책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한화 정책의 마무리가 우리나라의 지명을, 고유 지명을 한자로 바꾸는 걸로 마무리가 됐고 그 흔적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죠? 서울 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양, 한성. 그 중국에 있습니다. 호북성 무한이라는 곳에 가면은 한양이라고 있어요. 한강할 때 그 쓰는 그 호북성 무한시를 흐르고 있는 강 이름이 한수예요. 그래서 한수의 북쪽이 한양이야. 그죠? 예, 한강 북쪽이잖아요. 거기가 한양이에요. 거기가 옛날에는 한강 남쪽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북쪽만 거기 조선시대 때 도읍이었잖아. 그 밖에 뭐 거의 모든 지명들이 중국 지명을 갖다가 땄습니다. 참 뭐 오죽했으면 그죠? 폐연 풍읍까지 전주에 남아 있다. 그런 점도 상시로 알아두시면. 집안은요, 유방은 평민 출신이고 항우는 대대로 명문 무장 출신입니다. 집안도 차이가 나죠, 그죠? 집안 내력 특이사항 없습니다. 평민 출신이 뭔 특이사항이 있겠어요, 그죠? 작은 할아버지 항연이 진나라 장수 명장입니다. 왕전에게 패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씨 집안은 진나라에 대한 원한이 대단히 깊은 집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두 사람 다 출신은 초나라 출신이에요. 초나라 사람인데 유방은 그냥 평민 출신이고 농사 짓고 사는 집안이기 때문에 뭐 왕조가 바뀌는 통치자가 바뀌는 상관없어. 근데 저기는 작은 할아버지 때 진나라하고 싸우다가 초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살해당하는,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에 대한 원한이 대단히 깊어요. 성장기 특징, 주색을 밝혔다. 사마천은 고조봉기, 유방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주색, 딱 세 글자로 요약을 했습니다. 호주색.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 이게 황제에 대한, 그것도 자기 왕조 최초의 개국 황제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사마천은 딱 대놓고 거리낌 없이 호주색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냥 호주색이라고 쓰면은 나중에 이 기록 진위 여부를 놓고 뭐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기록이 폐기당할 위험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마천은 유방 고향을 직접 찾아가서 유방이 젊었을 때 잘 가던 술집 두 군데를 찾아내요. 그래서 고조본기에 보면은 유방이 잘 가던 술집 주모, 술집 여자 주인 주모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술집 마담 두 사람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왕온과 무부라고 하는 술집 마담 이름 두 사람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로도 부족했던지 사마천이 유방이 술집을 찾아다니면서 남긴 기이한 행적까지도 기록을 합니다. 자, 유방은 건달이었어요. 저기 농사 짓는 집안인데 농사도 안 져.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여자라 밝히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어요. 생날건달이었어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 술은 좋아하는데 돈 없어요. 그러니까 맨 술집 가가지고 외상술만 얻어먹어요. 외상술만. 그래서 달아나 이거예요. 그 연말 되면 이제 장부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술집 주모 두 사람이 이제 장부를 정리를 하는데 그 유방이 이제 중간에 이제 아들 가운데서 중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유계라고 합니다. 중간에 둘째를 계라고 해요. 유계 장부를 보니까 딱 이놈의 인간 하루 걸러서 오네. 엄청 먹어치웠어요. 360일 가운데 하루 걸러서. 술집이 두 군데니까 하루는 저 집에 가고 하루는 이 집에 가는.
매일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장부에 술값을 계산하려고 쫙 넘기는데 술집 주모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 인간이 자기 술집에 온 날이면 매상이 2배, 3배로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방만 나타났다 그러면 동네 술꾼들이 다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술 한 잔씩 다 사주고 가는 거야. 유방이 외상술 먹은 거에 비해서 매상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모 입장에서는 술값 받을 이유가 없잖아. 계속 오기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장부를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재미난 일화까지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술 먹은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사마천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방의 호주석에 관한 일하고, 유방 고향에 갔더니요, 지방지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유방과 관계되어 있는 전설들, 뭐 설화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기록을 입수를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가운데 재미난 일화가 또 하나 더 있어. 유방 친구 가운데, 고향 친구 가운데 번쾌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번쾌. 번쾌는 젊은 날 뭘 했냐 그러면 개고기 장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좋은 물을 길어서 게를 삶아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보신탕 끓여서 파는 개고기 장사예요. 유방한테는 딱이죠, 그죠? 안성맞춤이지 뭐. 그 전날 실컷 퍼마시고 아침날 해장하러 번쾌 집에 가서 해장국 한 그릇 얻어먹고 게장국 한 그릇 얻어먹고 나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 허구한 날 번쾌한테 가가지고 게장국을 뺏어 먹는 거야. 그래서 번쾌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뭐 좀 게시할 만하면은 이 새끼 나타나가지고 한 그릇 내놔라 임마 그러고 돈도 안 내고 가잖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번쾌가 가마솥하고 개고기하고 다 싸질머지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저쪽 강으로 건너가서 배를 안 보낸 거야. 사공을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는 거지. 그 안동에 가면은 화해마을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강 보면은 줄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가잖아요. 그러면 배가 와야지 타고 갈 거 아니야, 누군가가. 사람을 안 보내니까 그 전날 술 잔뜩 먹은 유방이 아침에 일어나서 번쾌한테 가서 해장국 한 그릇 뺏어 먹어야지. 그러고 왔더니 이놈이 없네. 그 사람들한테 수소문 해봤더니 야, 너 꼴 보기 싫어서 저 건너갔어, 저 강에. 저기서 보니까 김이 머락머락 피어나는 거야. 냄새는 나. 근데 이게 갈 수가 없잖아, 배가 없으니. 그래서 고함을 지릅니다. 야, 이 새끼야, 안 건너와? 그랬더니 번쾌가 야, 가라. 제발 좀. 너 징그럽다냐.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래가지고 유방이 한바탕 욕을 합니다. 이 새끼 말이야. 치사하게 친구한테 그럴 수 있냐는 투덜투덜 거리면서 막 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 밑에 이 친구만은 거북이가 한 마리 탁 나타나서 등을 딱 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거북이를 타고 건너가서 또 뺏어 먹었다. 그래서 번쾌가 다시는 도망 안 갔다는 거야. 왜? 이게 보통 놈이 아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거북이가 유방 동네에는 그런 전설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방이 술을 좋아하고 그 술과 얽힌 일화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죠? 자, 성격. 오만하고 남을 없인 여기나 도량이 크고 베풀기를 좋아함. 그 다음 항우. 힘이 남다르고 이게 이제 역발산, 기계세, 항우, 장사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만심이 강하고 시기와 질투심이 강하다. 뭐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힘도 세고 그러니까 대단히 더더군다나 나이를 생각하세요. 그죠? 24살 때 본계해가지고 31가 죽어요. 그러니까 저런 성격들이 순화되고 순치되길 때까지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죽은 거니까 이거는 뭐 젊은 날 그대로죠. 근데 유방의 성격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유방은 오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도량이 큰데 도량도 크고 베풀기를 잘한대. 오만하고 남을 업신여기는데도 도량이 크고 베풀기를 좋아한다. 이게 뭐의 특징인 줄 아세요? 이게 건달들 특징이에요. 건달들은 자기 주머니 뭐 없을 때도 큰소리 뻥뻥 치잖아요. 그리고 야, 이 새끼 네가 뭐 그러고는 막 오만하고 남을 업신여기에 쥐뿔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면 도량이 크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건 뭐냐? 조금 주머니에 뭐 생기면은 이거 그날로 다 끝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야, 오늘 나 돈 생겼어. 이리 와. 다
다 불러 한턱 싹 쏴야 돼요. 왜? 그래야지 그 다음 날부터 또 얻어먹으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건달 성격을 저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그 필치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늘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왜? 이 사람은 그 행적 자체가 이미 48세 때부터 드러나는 행적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를 유방하고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죠? 48살 때 봉기하고 24살 때 한다고. 자, 주요 전투는 해화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항우로는 거록 전투가 있습니다. 뭐 유방은 별로 싸우질 않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한신을 비롯한 장수들이 다 싸우지, 지는 맨날 뭐 싸우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항우는 거록 전투에서 그 유명한 파부 침주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기면서 전장에 직접 나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도 나이 차이가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통된 주요 사건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시황 행차를 목격한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봤던 홍문현, 그 다음에 이제 해화 전투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전투입니다. 통치 유형은 표면적으로는 맡기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유방이. 하지만 공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예의주시하고 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음험하고 굉장히 복잡한 성격의 인물이 유방이기도 합니다. 항우는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직접 챙기는 것 같지만은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저는 나이의 한계라고 봅니다. 생물학적 연령의 한계라고 보는데 인재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 다음 인재관은 나보다 나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했습니다. 이건 삼불려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항우는 자기 가시와 완벽주의 성격이 강해서 남의 공을 좀처럼 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스타일이에요. 이건 집안 환경하고도 관계가 있다. 생물학적 연령의 한계하고 집안,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난 집안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성격이 듭니다. 단순 비교로는 두 사람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연령 차이가 너무나 아들뻘이잖아요. 24살이면. 그래서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런 점을 놓고 비교를 하자면 항우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24살의 나이로 천하의 모든 패권을 다 손에 움켜쥐잖아요. 홍문현을 통해 가지고 항우가 다 움켜집니다. 실제로. 유방은 저 한중이라는 곳으로 쫓겨가고 모든 공신들에 대한 분봉을 전부 다 항우가 합니다. 그래서 천하 패권이 항우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죠. 그래서 사마천이 항우를 제왕들의 기록인 봉기에다가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항우 봉기라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후대 보수적인 역사학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서에 보면은 한나라 시대를 다루고 있는 한서란 역사책에 보면은 항우를 세가도 아닌 열전으로 떨어뜨려 놓는다고요. 항우 열전으로. 자격이 없다고 본 거야. 근데 사마천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천하의 대세를 좌우한 인물이면 그 인물이 실질적으로 황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기에 올렸단 말이죠. 이러한 깨어있는 진보적 사관은 어디로 연결되냐 그러면 유방의 와이프인 여태우를 봉기에도 올려놨잖아요. 제왕들의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마천은 제왕들만 봉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해놓은 적이 없어요. 후대 학자들이 그 체제를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봉기에는 제왕들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아주 고답적이고 낡아 빠진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그 원칙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역사학의 아버지인 사마천이 해놓은 거하고는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사마천을. 원래 그래, 실력 없는 자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을 원래 쉽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두 사람의 유언입니다.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하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자 열심히 치료하고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인명은 제천이다. 편작인들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조용히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항우는 해화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오도갈 데 없는 상황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제기하십시오. 이게 이제 강동지방으로 가서 제기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데 내가 그 강을 건너가서 뭘 하겠냐.
내가 너희들에게 덕을 베풀겠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목을 그어서 자결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덕을 베풀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항우한테 현상감이 걸렸어요. 현상감도 그냥 걸린 게 아니고 신체 부위별로 걸렸어. 목을 가져오는 사람한테는 얼마를 주고 뭐 져서는 뭘 주고 그래서 내가 니들하고 싸워봐야 뭔 소용이냐 마지막으로 내가 니들한테 선물이나 하고 가마 하고 스스로 죽었어요. 그래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전부 다 사지를 찢어가지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게 항우의 마지막 주원이 저 정도예요. 그건 뭐냐면 오만한 성격을 여전히 못 버리고 있는 거야. 죽는 순간까지도. 첫째,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이 나를 그죠? 망하게 하려는데 내가 뭔 수가 있겠냐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얘다 가져가라. 그죠?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두 사람이 노래를 남깁니다. 유방은 두 개의 노래를 남깁니다. 하나는 대풍가.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면서 고향을 아까 말씀드린 폐연 풍읍을 거쳐서 돌아옵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하고 술자리를 만들어서 얼큰하게 취하고 나니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대풍가라는 노래고 이성계도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 전주에 와서 부른 노래가 대풍가입니다. 내용은 다릅니다만 제목은 똑같아요. 그리고 척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유방이 아꼈던 애첩 가운데에서 척부인이 있어요. 척희라고 합니다. 이 척부인한테서 아들이 하나 나요. 어린 아들이. 그 아들 이름이 여의라고 하는 아들이 나는데 유방이 말년에 그 여의를 자기 후계자로 삼고 싶어요. 자기를 많이 닮았다고 해서. 그래서 여태우가 산전수전 다 겪고 그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남편 정말 뒷바라지 해가지고 황제까지 만들어놨더니 이 영감태이가 큰아들 놔두고 큰아들 해제거든. 그 여태우 몸에서 태어난 아들 놔두고 적장자입니다. 아들 놔두고 어디서 어린 아이를 황제로 만들려고 한다고 얼마나 부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다가 결국은 장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후계자 문제를 이제 척부인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꺾어요. 그랬더니 척부인이 얼마나 또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척부인한테 찾아가서 유방이 술을 마시면서 척부인을 달래면서 부른 노래야. 저렇게 야야 그러면서 그죠? 결국은 나중에 유방이 죽고 난 다음에 척부인은 여태우에 가지고 잔인하게 누나를 빼내고 기에다가 독약을 부어가지고 기를 멀게 하고 입도 벙어리로 만들고 손발을 잘라서 돼지 우리 속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인체, 사람 돼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 모습을 본 아들 해제가 그러니까 해제가 황제 제2대 황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치에 완전히 뜻을 잃어버리고 매일 술이나 마시고 자기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해제가. 그래서 모든 권력이 여태우한테 돌아가게 되고 여태우가 실질적인 황제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마천이 여태우를 본기에다가 편입을 시켰고요. 여태우는 정치는 잘했어요. 사마천은 나중에 뭐라고 평가했냐면 모든 정치가 안방에서 나왔지만 천하는 태평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로 여태우의 정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리더십의 덕목은 전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됐죠. 그죠? 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나? 카리스마는 원래 어디서 나오는 용어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원래 어디서 나오는 용어입니까? 제가 질문을 던질 때는 이게 상품이 걸려. 오늘 제가 다 가져가야 되겠네 보니까 큰일 났네. 카리스마는 원래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이 부여한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사용하긴 했지만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쓰지 않는 게 맞는데 그래서 대단히 어떤 상황에 있어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죠? 독특하면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비범한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리더들한테는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봉건제도 이런 리더들한테는 이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로 보는 리더십.
제가 이제 표현한 겁니다. 내용에는 충실하지만은 내용에 충실한 카리스마죠. 형식보다는. 근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유방의 카리스마는. 근데 끈적끈적거려. 좀 여성들이 볼 때 징그러. 그죠? 예. 항우의 카리스마는 현상에 집착입니다. 저기 집착자가 빠졌어요. 현상에 집착하는 카리스마고 겉으로 보기에는 통쾌하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두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소 가운데 하나도 두 사람이 보여주는 카리스마의 스타일 차이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자,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방부터 얘기를 합니다. 유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재미난 용어들 가운데 하나가 용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금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죠. 그죠? 사마천이 사기에서 최초로 쓴 단어입니다. 누구한테? 유방한테 쓴 단어입니다. 이 용안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제왕들의 용안을, 얼굴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하게 됩니다. 원래는 보통 명사였어요. 유방이 생기기를 꼭 용의 얼굴처럼 생겼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중에 제왕들한테만 적용되는 단어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어질고 베풀기 좋아하고 도량이 넓다. 생산 작업에는 관심이 없다. 술과 여자를 밝히고 기질로 이목을 끄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또 부연 설명을 할게요. 항우. 제가 이제 항우의 실패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항우의 공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가 다른 역사책하고 확연하게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이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가 되거나 또는 이 사람의 일생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에피소드가 앞에 나옵니다. 그 에피소드를 읽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예감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그걸 저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빵부스러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닷없이 항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하상 사람이고 뭐 할아버지는 어떻고 저떻고 쭉 나오다가 어릴 때 공부 이야기가 딱 나와요. 느닷없이 대개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을 얘기하면 뭐 고향 얘기하고 언제 태어났나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이 순서대로 쭉 벼슬은 뭐 했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마천 사기는 거의 대부분 다 유방은 술, 아까 말씀드린 그죠? 술 주모 이야기로 나오고 항우는 공부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숙부 항량 밑에서 양육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길러요. 항량이.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자 항량이 항우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나이가 됐으니까 공부 좀 하라. 이 공부를 하다가 말어. 중간에 안 할란다 그래. 그랬더니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이름만 쓸 줄 알면 됐지 뭘 글자를 더 많이 하냐고. 그렇게 이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검술이라도 배워봐라. 해서 검술을 가르쳐요. 이 검술도 하다가 말어. 그랬더니 검술은 왜 하다가 마냐? 그랬더니 한 놈만 상대할 줄 알면 됐지 뭘. 나는 만인을 상대할 수 있는 병법을 배우고 싶다. 숙부 입장에서는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네. 그러고는 또 병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도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둡니다. 사마천은 저는 이 대목에서 항우의 운명을 읽어냅니다. 항우가 막판에 제기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권유도 뿌리치고 제기를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로 끝내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저는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는 저를 어떻게 비유하냐 그러면 유방하고 항우는 100번 싸워서 항우가 99번이고 한 번 집니다. 그 한 번 진 게 마지막이야. 그 한 번의 패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뭐든지 끝내지 못하는 이 어린 항우의 공부하는 습관, 이게 결과적으로 항우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잘 들어두세요. 웬만하면 끝장을 보세요. 그 대신 좋아하는 걸 하세요. 여기 학부모님들한테 강력하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열 몇 개 되는 과목 그거 다 잘하라고 윽박 지르시지 말고 그거 어떻게 다 잘해?
제발 부탁인데 공부만 잘하는 놈은 기르지 마십시오. 예. 하나를 해도 제대로 잘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일찍 피어서 일찍 지는 꽃보다 더디게 피더라도 오래 피어있는 꽃으로 만들어라. 아까 두 사람이 공통된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 두 사람 다 모두 진시황 행차를 구경을 합니다.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 진시황 행차는 그 당시로 어마어마한 볼거리였어요. 진시황은 한번 행차했다 그러면, 진시황이 제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통일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가장 역점을 뒀던 게 뭐냐 그러면 길닦기입니다. 도로를 닦는 거였어요. 그래서 5종류의 도로를 닦고요, 진시황이. 그래서 고속도로, 국도, 그 다음에 군사 전용도로, 심지어 황제 전용도로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진시황은 39의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5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11년 제위하는 동안 천하순시를 5차례 합니다. 근데 천하순시는 대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 번 나가면 1년 정도 걸린대요. 한 바퀴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 그죠?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 쓰고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11년 제위 동안 5번 나갔다는 얘기는 거의 바깥에 나가서 살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행차 자체가 곧 진시황의 이동 궁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마차가 여러 대 출행을 합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똑같은 마차를 여러 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몇 호차에 타는지 안 알려줘요. 그리고 자기가 잠잘 때도, 궁궐에 있을 때도, 잠잘 때도 어디 가서 자는지 절대로 발설 못하게 합니다. 비밀에. 그 중국 역대 제왕들이 잠을 잘 때 어디서 자는지 비밀에 붙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시황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만약에 자기가 자는 침소를 발설하면 사형에 처했어요. 이 행차 때 똑같은 마차를 여러 대 끌고 나간 건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무슨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은 진시황이 43살 때인가 42살 때 천하가 39에 통일했으니까요. 통일하고 몇 년 뒤에 장량 아시죠? 좀 있으면 장량이 나오는데 장량이 자기 집안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창의 역사라고 하는 킬러, 테러리스트를 사가지고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방랑사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다가 진시황이 행차하는 걸 보고 진시황이 탄 마차를 향해서 철퇴를 휘둘러서 박살을 해요. 오늘날 여기 박격포를 쏴버린 거야.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완전 박살내서 그 안에 사람 다 죽였어요. 근데 진시황이 안 탔어요. 그 마차에 안 탄 거야.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 정도로 의심이 많은 겁니다. 똑같은 마차를 여러 대 만들어가지고 내가 몇 호차에 탈지 얘기도 안 하고 처음에 1호차 탄다 그랬다가 나중에 막상 출발할 때는 2호차 타거나 3호차 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량도 온갖 방법을 통해가지고 온갖 정보를 통해서 코스를 알아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틀린 거야. 그 정도로 진시황의 행차가 사람들이 주목 구경거리였거든. 두 사람이 진시황 행차를 각기 다른 장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대목도 각각 두 사람의 전기의 앞대목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도 참 빵부스러기 가운데 또 절묘한 빵부스러기입니다. 이것도 두 사람의 리더십의 차이와 두 사람이 성공과 실패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단서다. 실마리다. 자, 위아래 각각 두 사람이 남긴 진시황 행차를 보고 보인 반응입니다. 자, 위는 누구? 유방영? 확실해요? 예. 네. 그럼 아래가 항우. 그죠? 예. 위가 유방영, 아래가 항우입니다. 유방은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남자가 저 정도는 돼야지. 사내대장부가 저 정도는 돼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우는 보고는 저놈의 자리를 내가 대신할 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이제 요즘 용어로 해석을 하냐 그러면 위에는 현상 인정형 리더십이고 아래는 현상 집착형 리더십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상 인정형 리더가 있고 그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딱 집착해서 달라붙는 현상 집착형 리더가 있습니다. 항우는 자기 집안하고 진나라하고는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런 의식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시황을 저거 빨리 죽여가지고 진나라를 빨리 없애갖고 원수를 갚는 게 그러니까 자리를 빨리 뺏고 싶은 거야. 근데 유방은
야, 남편 저 정도는 돼야지.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큰 일을 자기가 맡았을 때 리더십 발휘의 결정적인 차이점, 분기점이 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현상을 인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현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는 현상에 집착하거나 현상을 부정하는 리더죠. 되게 현상에 집착하는 리더가 다음에 현상을 부정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거 아니야, 임마. 그거는 끝까지 현상을 부정해요. 드러나는 현상조차도. 근데 현상을 인정하게 되면, 그래? 그렇게 심각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해결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두 사람의 리더십의 또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사마천이 앞부분에다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야, 또 하나의 빵 부스러기. 그죠? 그러면 막 사마천 사기를 막 읽고 싶어지죠? 야, 나도 빵 부스러기 쳐다봐야지. 근데 대부분 다 주무시더라고요. 읽다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저작거리. 그죠? 예. 왜? 평민 출신인데도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저작거리 나와서 놀아요. 그리고는 친구들이 많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와서 술 사주고 가는 거. 유방만 나타나면, 야, 유괴 떴대. 어느 주막이야? 글로 쫙 몰려가는 거야. 그러면 한마디씩 얘기 듣고 술 한 잔씩 내고 가는 거잖아. 그리고는 자기들도 한마디씩 하잖아. 그러면은 민심과 세태를 자기도 모르게 들을 수밖에 없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과 직업을 초월한 우정들을 나눕니다.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당한다고 그러죠. 그죠? 이 작당하는 사이가 나중에 일이 발생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모의하는 거야. 그래서 작당 모의한다고 합니다. 예. 번케와의 일화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든든한 인맥이 됩니다. 이 동양 출신의 술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술 친구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소와 같은 인물은 술 친구가 아니라 술 먹고 사고 치면은 뒤수습해주는 친구였어요. 그게 소화가 나중에 뭐합니까? 한나라 최초의 재상이 된다는 거예요. 승상이 됩니다. 이게 유방 고향인 강소성 폐연 가면은 유방의 사당이 있습니다. 유방 조상들의 사당이 이제 원사당이라고 일하는데 원묘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원사당에 가면 걸려 있는 팻말에 동양 출신의 공신들이 같은 고향 출신으로서 유방을 도와가지고 한나라를 개국하는데 큰 공을 세운 같은 고향 출신들이 공신들이 있나 이게? 왼쪽이 이름이에요, 그죠? 왼쪽 이름. 여기 있는 사람 숫자만 40명 정도 가까이 돼요. 실제로 전문적인 분석에 따르면은 한 100여 명 이상이 같은 고향 출신의 공신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 이 공신들이 나중에 한 정권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죠? 왕권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공신들이 상호 견제와 또는 상호 보완 역할을 서로 함으로써 그리고 여태우 시기를 거쳐서 다시 유씨가 황제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신들이 다 숙청당합니다. 이렇게. 특히 개국 공신들이. 그렇게 해서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인물들 가운데는 잘 아시는 진평 같은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다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나라 왕조가 200년 넘어가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을 했던 것 또한 개국 공신들이고 유방 동양 출신들이 많더라. 유방의 리더십에서 주목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아무 때나 막 드러내지 말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체말로 얘기하면 영양권도 없는 자리에서 뭐 좀 해볼래?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해볼래? 그것도 제가 할게요. 막 나서가지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못 사는 사람들. 요즘 관종이라고 하던가? 그죠? 정치인들 중에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종 때문에 무슨 지진 가지고도 하느님이 노했다, 있다고 소리하는, 교회에다가 세금 물리기 때문에 하느님이 화났다라고 하는 목사. 이게 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관종들이. 이게, 국민들이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주 교육적으로 아주 저질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언행들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아이들을 너무 드러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소심하게 길러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역사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상황 능력이죠. 이러저런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 상황에서 발휘하는 리더들의 리더십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런 책을 읽게 하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어릴 때부터 일어나요. 그리고는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결정을 해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역할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 리더십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옛날에는 뭐 리더가 태어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셀프 리더십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모든 주변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리더십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공부가 역사 공부다. 그죠? 역사하는 사람은 역사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참 힘들긴 합니다. 사실. 유방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태오를 아내로 맞이할 때입니다. 여태오 집안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유지였어요. 아버지가. 여공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알아주는 지방 유지였어요. 이 여공이 한 번은 폐연을 방문합니다. 유방의 고향인. 폐연을 방문하니까 현령이 귀빈 왔다고 이 여공을 위해서 저녁에 술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소아로 하여금 청첩장을 돌려요. 소아가 그 당시에 폐연에서 말단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소아는 폐연에서 말단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행정 업무를.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스카웃이 제의가 올 만큼 잘했는데 그 스카웃 제의를 거절합니다. 소아가. 거기는 돌아가는 천하 상황도 보니까 진달하고 오래 갈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여기 많고 하니까 일단은 거절을 합니다. 자기한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여공을 접대하는 일과 모든 것들을 소아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청첩장을 돌립니다. 초대장을. 모일날 몇 시에 관청 기빈실에서 여공하고 주연을 베푸니까 연회를 베푸니까 여공하고 와서 인사하고 싶은 사람들, 즉 요즘식으로 하면 명함 돌리고 싶은 사람들은 천전을 갖고 와라. 기본. 그러니까 참가비가 천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 좀 꽤 있는 사람들만 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는 유방한테는 초대장도 안 줍니다. 유방한테는 왜? 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술자리에만 나타났다 그러면은 모든 시선이 유방한테로 쏠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여공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아가 유방한테는 오라 소리도 안 하고 술자리 있다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술자리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의 술귀신께서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정보망이 확실할 텐데, 그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아이고, 소아는, 이제 오늘 이놈 안 올란갑다. 그리고 기분 좋게 이제 술자리가 이어져 가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거야. 저 문 쪽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글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유방이 나타났네. 이거 난리 났어요. 그래서 소아가, 야, 가. 왜 왔어? 이거죠. 그때 여공이 누구길래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저기 동네 주정뱅이 있습니다. 빨리 가라, 빨리. 문 앞에 딱 유방이 들어오면서 어떡하냐 그러면 손을 바짝 들면서 풍량리 6에 만전이요. 그러고 들어옵니다. 만전이요 하고 들어옵니다. 그 소아는 이제 기겁을 했죠. 저 점시 새끼 저거 일전도 없는 놈이 만전히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 임마 그러지 말라고 난리가 나요. 근데 여공이 버선발로 뛰어내려가서 유방을 맞이해서 올라갑니다. 당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둘이 독대를 합니다. 그 술잔을 주고받고 이름을 주고 명함을 주고받아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사람을 접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옆에 있는 소아가 저거 다 뻥이라고 술주정뱅이라고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그냥 알았어 하고 조용히 그냥 넘어갈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버선발로 내려가서 유방을 맞이해갖고 오잖아요. 이 사람은 유방한테 돈이 없는 거 알아요. 여공은. 왜 한두에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소아가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려갔겠어요? 왜 버선발로 내려와서 유방을 직접 자기가 손을
손을 잡고 끌고 와서 당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공이라는 사람이 소아의 말을 받아들여서 나 몰라라고 내버려 두고 유방을 당하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그냥 가게 만들었으면 만전은 어떡하냐고요. 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다른 사람이 10배를 불렀어요. 유방이. 그러면은 자기 몸값이 10배로 올라간 거 아니고 만전 아닙니까? 갖고 있든 갖고 없든 간에 저 사람을 귀하게 모셔야지 자기가 만전의 값어치의 몸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전이라고 부른 사람을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무시해버렸으면은 그게 완전 사람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른 사람의 저 뜻을, 저 이야기를 쫙 받아들여가지고 그만큼 자기가 대접을 해주면 만전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중국식 인간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질과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괴리감은 있긴 합니다만은 통 큰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값어치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대해서 그 값어치만큼 올려놓느냐는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관상이 나오는 거예요. 관상을 보니까 이게 보통 귀한 관상이 아니야.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부인한테 야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겠다. 유기한테. 아니 옆에서 표현의 혈령이 응? 딸내미 귀한 데다가 시집 보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다 거절하더니 어디 그런 낡은 딸 같은 놈한테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그러냐고 부인이 막 항의를 하니까 여자는 죄송합니다. 여자는 몰라도 돼. 아니 여자가 뭘 한다 그래. 그리고 결국 사위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유방은요? 술을 더 마셨죠. 처갓집이 잘 사니까. 자, 그리고는 천하가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진시황이 5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고 어린 2세 호해가 즉위하고 호해의 능력이 천하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각지에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봉기가 진승과 오강이 일으킨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 봉기입니다. 높고 두꺼운 댐도 그죠? 개미 구멍으로 터지듯이 제국의 최초의 제국이 이 농민봉기군의 이 말 한마디로 구멍이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성과 오강의 이 봉기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진성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왕우장상 영유종호라고 하는 명언이죠.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왕우장상 영유종호는 우리나라로 전해져 가지고 고려시대 때 최씨, 그죠? 최씨 집에서 무인 정권인 최씨 집안에서 노비 생활하던 만적이 난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노비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할 때 인용했던 유명한 명언입니다.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항우 24살의 나이로 숙부를 따라가지고 봉기군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록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파부침주라고 하는 결사 항전의 전략과 전술로 전나라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일약 스타로 떠오릅니다. 파부침주는 무슨 뜻이냐? 솥을 깨부시고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뜻입니다. 타고 온 배를 가라앉히고 병사들이 밥을 지어 먹는 취사용 솥을 깨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 이기면 못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
항전의 의지를 불태울 때 쓰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파부침주고, 이 사자성어는 한신이 남긴 유명한 배수지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하고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한신은 나중에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러잖아요. 물을 등 뒤에 쥐고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물로 다 빠져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결사항전의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유명한 사자성어로 정착을 했습니다. 항우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고 한 시대 총화로 떠오릅니다. 유방은 건달 생활을 하다가 진승의 농민 봉기에 따라 가지고 각지에서 농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봉기군 수령이 돼요. 표현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 현령을 죽이고 농민들이 진나라에 반대하는 농민 봉기군이 나타나. 근데 대장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대장하려 했더니 저요 이렇게 된 거야. 다 유방. 유방이 나 아니야 임마 나 안 한다니까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했더니 야 그래도 너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봉기군 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시대의 부름에 부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한 리더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한테 주어진 시대적인 이걸 소명의식으로 받아들이냐 안 그러면은 이 소명에 대해서 거부하느냐 안 그러면 숨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인간의 크기와 깊이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역사 공부의 중요성이 뭐냐? 대세죠. 그죠? 큰 흐름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년 앞은 못 내다봐도요. 10년 앞은 내다보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못해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대충 눈에 보입니다. 역사 공부한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방이 수령으로 추대됨으로써 약 50년 가까이 살아온 일생의 모든 경험을 이제는 시대의 부름에 적응을 해서 부흥에 호응해서 발휘할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유방의 리더십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대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난세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느냐가 결국은 승부를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의 중요성은 뭐 평소에도 평시에도 평화 시기에도 중요하지만은 어지러운 시대에는 더할 나위 없이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장량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분석한 바입니다. 유방이 만난 인재들 가운데서는 고향 친구들을 제외하고 고향 친구가 아닌 사람으로는 2명이 제일 유명합니다. 아니 3명이 제일 유명합니다. 하나는 한신, 그 아시죠, 그죠? 두 번째가 장량이고 세 번째가 진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동양 출신들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이 사실은 한나라를 개국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유방이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세 사람 덕분이다 얘기할 때 장량과 한신과 소화가 들어가잖아요. 고향 출신은 소화밖에 없어요. 서슴없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도왔던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장량을 제일 첫 번째로 꼽습니다. 왜 그러냐? 두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직도 마찬가지고 뭐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야 돼. 그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이때 더합니다. 이 장량의 리더십이, 유방의 리더십이 빛나는 게 뭐냐 그러면 장량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말로는 같은 사람 만나면 재미없지. 다른 사람 만나야 재밌지.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 만나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가까워지기 쉽지 않잖아요. 조직은 더합니다. 그런데 장량을 만나가지고 유방이 장량을 온전히 그대로 다 받아들임으로써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장량은 뼛속까지 귀족 출신입니다. 4대가 한나라에서 대한민국 할 때 그 한나라입니다. 전국시대 때 한나라가 진나라한테 멸망할 당시에 장량 집안은 4대째 재상을 지낸 집안이에요.
그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아버지, 할아버지, 뭐 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재상이야. 나라에. 이게 얼마나 그 피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겠어요. 그죠?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량이 진시황이 행차할 때 자기 동생이 죽어요. 그런데 동생 장례도 안 치러주고 재산을 전부 다 가산을 통틀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킬러를 고용해가지고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조국의 자기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유방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아해요. 그죠? 고귀합니다. 이게 가만히 옆에다 갖다 놓기만 해도 비교가 되는 사람. 그죠? 이 장량을 만나가지고 유방의 리더십이 한층 더 성숙해집니다. 깊어집니다. 왜?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인생의 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 인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이런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완전히 그 사람의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장량을 만남으로써 유방이 달라졌습니다. 유방의 측근 가운데서 소아가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방의 모든 문제점들을 전부 다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소아였습니다. 그리고 소아는 행정가입니다. 소아는 폐연이라고 하는 조그만 지방에서 시작된 행정가였지만 봉기를 통해 가지고 점점 더 큰 지역으로 나아서 가면서 점차 살림들을 전부 다 맡아가지고 자기 능력을 하나둘씩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초안정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은 뭐냐 그러면 인간들이 진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난세를 맞이해서 또 치열한 죽기 아니면 살기의 경쟁에 직면했을 때 누가 더 빠르게 상황에 적응하고 변화하느냐, 즉 진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단순하게 경쟁 관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점차 그 사람이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진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어른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안 변해, 못 변해 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믿어서도 안 되고. 죽는 순간까지 저는 변해야 되고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요. 소아가 함양성에 진입하고 난 다음에 소아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함양에 떡 진입해놓고 보니까 유방이 먼저 진입하거든요. 유방이 먼저 진입하고 난 다음에 항우가 그 뒤에 와요. 이게 뭐냐 그러면 초나라 회왕이라는 사람이 꼭두각시로 항우가 앉혀놨는데 초나라 이제 마지막 자손을 어디서 찾아가 양치기를 찾아가지고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왕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 그래가지고 함양성에 먼저 진입하는 사람을 그 중원에 그걸 진이라 관중지역의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공격 노선도를 항우로 하여금은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곳으로 주고 유방한테는 그냥 거쳐갈 수 있는 데로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방은 안 싸우고 먼저 함양에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는 항우는 열심히 싸우다가 들어왔어. 늦게 들어왔단 말이야. 그게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40만 대군을 아까 홍문이라는 곳에다가 딱 배열을 시켜놓고 내일 내가 함양에 쳐들어가서 유방 저거 다 휩쓸어 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수적인 면에서 절대 열세고 전력에서 절대인 열세인 유방이 이거 하루 지나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끙끙거리고 있던 차에 아까 보시면은 항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처음에 칼춤 추려고 나왔던 사람 말고 두 번째 나왔던 사람. 처음 나왔던 사람은 항장이고 두 번째 항백이야. 항백이 유방 진영으로 와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항우가 아무래도 너네 주군을 죽이려고 한다. 왜?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면 장량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왜? 항백이 장량한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즉 장량을 살리기 위해서 유방 진영으로 와가지고 이쪽 진영의 분위기를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날이 밝자 아침 일찍이 유방이 장량하고 벙키하고 몇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 홍문이라는 곳에서 항우하고 만나는 장면. 그래서 납작 엎드립니다. 48살 유방이, 50살 유방이 26살짜리
젊은 애한테 싹싹 비는 장면이에요. 이거 비슷합니다. 그 장면은. 그래가지고 보니까 죽이려고 원래 했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그 늙은이 하나 있었죠. 그죠? 범증이라는 사람입니다. 항우의 참모인 범증이 죽이라고 일했는데 항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게 또 역시 나이가 주는 한계야. 왜 유방에 와가지고 싹싹하게 그냥 항복하니까 늙은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마음이 약해져서 3번을 사인을 보내면서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범증이 야 항장한테 안 되겠다. 네가 가서 칼춤 추는 척 하면서 죽여라. 항장무검은 의지의 패공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한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백이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유방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수행원이고 어디서 누구 살려두겠어요? 그러니까 항백이 나가가지고 야 칼춤을 혼자 추면 재미없지. 그러면서 같이 추어줍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 그러니까 장량이 잠깐 막사에 빠져나와요. 그 바깥에 벙키가 기다리고 있어. 그 안이 어떻게 돌아가요? 물어보니까 나온 유명한 명언이 항장무검은 의제 패공이다. 항장이 칼춤을 추는데 아무래도 그 의도가 패공, 유방한테 있는 것 같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벙케가 방패로 보초를 쓰러뜨리고 들어가서 항우한테 따집니다. 아, 우리는 함양성 다 점령해가지고 너한테 다 주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우하고 막 술 먹고 돼지고기 먹는 사이에 유방은 오줌 누러 간다고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면 홍문전 유지가 남아있습니다. 유지가 남아있는데 그 당시 2000여 년 전에 유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변소에 화장실 유지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아까 보셨던 영화에 바둑 이야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때 처음 함양에 먼저 진입한 수하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신하들은 그 함양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온갖 금은보화면 뭐 산의 진민며 궁녀들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뭐 수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하냐 그러면요 문서만 챙깁니다. 문서 가운데서도 호적을 챙깁니다. 주민등록. 아 이거 보통 사람 아니죠, 그죠? 왜 호적을 주민등록을 챙깁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왜 금은부화 다 놔두고 소아가 왜 주민등록을 챙겼겠어요? 예. 첫 번째는 세금. 채광금 가져가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호구 파악이 돼야지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예? 뭐라고요? 노동력? 그것도 비슷하다. 자, 채광금 가져가시고요. 군사.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사하면은 보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군대에 데리고 나올 만한 애들이, 나이 된 애들이 얼마가 있는가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초안쟁패 승부를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왜? 나중에 기록에 보면은 유방이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어떤 때는 10만 군대를 막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한신이 잽싸게 군대를 보충을 해가지고 다시 또 지원을 해요. 근데 그 군대가 어디서 와? 소아가 확보해놓은 호구 속에서 옵니다. 주민등록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유방의 리더십에서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를 쉽게 했습니다. 정치를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작거리 말밖에 몰라서 그렇고요. 그잖아요. 아니, 술동네, 술집에 이 주변에서 맨날 마시고 놀던 사람인데, 뭐, 고상하게 정치적인 용어를 동원하겠어요? 두 번째, 쉬운 말로 전달해야지 백성들한테 와 닿는다. 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저작거리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함양성에 진입해놓고 난 다음에 유방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 그러면은 부로들, 그러니까 이게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백성들, 일반 백성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공략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관중의 왕이 되고 하면은 진나라의 모든 악법을 폐지하고 세 조항만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약법 3장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그 가혹한 진나라 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방은 다른 거 안 합니다. 뭐 그 가운데 뭐 없애고 그게 아니고 다 없애버리고 세 개만 남겨놓겠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왜? 세 개가 뭐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남을 해친 상해를 입히거나 남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세상에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그죠? 죄가 어디 있어요? 다 따지고 들어가면 세 중에 하나잖아, 그죠? 누굴 죽이거나 누굴 다치게 하거나 누구 재산을 빼앗거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 세 조항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면 돼요. 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하를 통일해 놓고 난 다음에 한나라 때 들어오면은 소아가 다 법률을 다시 정비합니다. 그 세 조항 밑에 세부 조항만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다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야. 근데 세 조항만, 세 조항 당연히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이잖아. 사람 죽이면 사형이고, 뭐, 남을 해치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아 훔치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한다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법이잖아.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관중의 백성들이 행야나 유방이 왕이 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다 라는 유명한 말로 유방이 얼마나 인심을 얻었는가를 딱 간결하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천하 패권의 행방은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그 민심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다. 그 언어 능력은 뭐냐?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됩니다. 어려우면 안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하는 정치인들이 한마디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문장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서울대 나온 애들부터 시작해서 문장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반면에 항우는 나중에 함양생에 진입해가지고 다 불질러 버립니다. 석 달 열흘을 탔다고 그럴 만큼 완전히 도륙을 시켜버립니다. 사람도 죽이고 궁궐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유방하고 대비가 됨으로써 유방으로 하여금 민심이 더 쏠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유방이 얻은 두 번째 인자는 한신입니다. 한신은 원래 누구 밑에 있었냐? 항우 밑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인재의 유출 문제입니다. 항우 밑에 있었던 인재가 누가 있었냐? 한신하고 진평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이 나중에 항우 진영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한신은 군사력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진평은 꾀를 가지고 반관계를 통해 가지고 간첩을 통해 가지고 범정하고 항우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상대편으로 기이함으로써 상대편에게 넘어감으로써 내 진영의 고급 정보들이 다 빠져나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인재를 알아보는 눈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알아봤으면 그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붙잡아둘 수 있는 정책과 그 다음에 배려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배려가. 이 두 가지를 항우가 못함으로써 결국 한신이 유방에게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신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냐? 소아입니다. 원래 그 한신은 항우 밑에서 의장된 노릇을 했어요. 이게 등치가 좋고 잘생겨가지고 의장된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항우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천하 대세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올렸는데 콧방귀도 안 껴. 그래서 유방한테로 옵니다. 유방한테로 왔더니 조금 승진을 시켜줘요. 치속도이라 그래가지고 군량미를 담당하는 하급 장교로는 승진을 시켜주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군사들하고 병사들하고 막 투덜투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씨 이게 뭐냐. 그때가 이제 한중에 있을 때요. 유방이 오도 가도 못할 때. 지나가다 걸렸어요. 하오영이라고 하는 유방의 고향인 사람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12명인가 13명이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립니다. 한신이 제일 마지막에 목이 잘리려고 하는데 그때 하오영이 이제 그때 지나갑니다. 하오영이 그때 막 지나가는데 한신이 한마디 합니다. 이게 그때는 이제 유방이 한왕이라고 불렀거든요. 한왕한테 좀 더 큰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대접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호영이 보니까 저 새끼가 어떻게 우리 저 한왕이 큰 뜻을 다른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궁금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소아에게 추천을 합니다. 소아가 얘기를 나눠보고 둘이가 친구가 돼. 그래서 항우한테, 유방한테, 이게 내가 최근에 한신이라는 젊은 친구를 장수를 알았는데 보통 사람 아니다. 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면접 보시고 좀 크게 좀 써달라. 그 당시에 유방은 오도 갈 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아가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신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한신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아가 말을 달려가지고 밤새 한신을 쫓아가가지고 한계라고 하는 곳에서 한신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에는 병사고 장수고 도망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유방이 도망갔다는 사람들 얘기는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장군이 도망갔다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소아가 보고를 안 하고 쫓아간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가 소아가 도망갔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마천은 뭐라고 기록했냐 그러면은 두 팔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소아가 유방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는 며칠 뒤에 한신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니까 사마천 뭐라고 기록했냐 그러면 소아를 본 유방 성이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겠다. 아들 딸이 가출하면 그렇잖아요. 가출했다가 찾으면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아들만 그랬나 보다. 그리고는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여차저차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크게 좀 쓰라고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유방이 뭐라 그러면 네 얼굴을 봐서 내가 한신을 기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합니다. 네 체면 봐서. 그렇게 해서 한신을 대장군으로 기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만나가지고 한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계책을 한신이 일러줍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명수잔도 암도진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8글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잔도를 수리하는 척하면서 진창을 기습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한중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걸 누가 제안하냐 그러면 한신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천하 초안지가 그때부터 시작이야. 한신이 전면으로 등장함으로써 전투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니까 한신은. 이 한신의 승리가 나중에는 천하를 통일해 놓고 난 다음에 유방하고 나오는 대화 가운데 다다익선으로 표현되는 거다. 유방이 한신에게 야 한신아 나는 내가 너 같은 장수라면 쫄병을 몇 명이나 건드리겠냐. 폐하는 10만 명이면 족하죠. 10만 명이면 떡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건 너는 임마.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나. 그러니까 한신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잘난 놈이 왜 내 밑에 있어? 그제서야 한신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폐하는 선장장이십니다. 장수를 잘 다루는 장수이십니다. 라고 둘러대긴 했지만 한신이 나중에 반역죄에 몰려서 토사구팽당하는 중요한 빵부스러기가 거기 다다익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기 이렇게 읽으면 무지 재밌었죠. 그죠? 한 30년 읽으셔야 돼요. 항우가 잃은 인재, 아까 말씀드린 진평이 항우하고 범정 관계를 이관계로 갈라놓음으로써 범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우는 한신도 데리고 있었죠, 진평도 데리고 있었죠, 범정도 데리고 있었잖아요. 이 세 사람을 잃어버렸죠. 인재 유출은 조직과 국가의 흥망성쇠에 절대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진앙은 꾀주머니라는 뜻입니다. 꾀주머니, 꾀돌이. 우리로 얘기하면 범정한테 진평한테 붙은 별명이 꾀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재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한신 이야기 말씀드린 부분들 아까 얘기를 했고요. 유방의 리더십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 특히 조직을 이끄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유방한테 배워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기업 경영인들 보면은 경영의 위기가 닥치면은 막 호들갑을 떱니다. 난리가 난 것처럼 리더가.
그리고 나쁜 리더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위기를 자기 자신의 권력 강화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내쫓거나, 야, 우리가 어려우니 어떡하냐 그랬더니 네가 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부를게 하고 직원들을 전부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경영의 책임과 회사의 잘못이 자기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자기 권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재벌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기업들이 그 짓을 해왔어요. 그래서 다 직원들을 내보낸다고. 첫 번째 잘못은 자기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리더는 당황하면 안 됩니다. 이 위기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말씀드린 진시황 행차를 보고 보여준 두 사람의 리더십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유방의 가족이 항우한테 포로로 잡힌 적이 있습니다. 유방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여태우 아들, 딸까지 다. 하도 승부가 안 나니까 유방이, 항우가 유방을 불러갖고, 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저 앞에 이렇게 유방이 보는 앞에서 저 가마솥을 펄펄 물을 끓여가지고 유방 아버지를 저기 묶어놓고, 야, 항복해라. 안 그러면 난 너네 아버지 삶아 죽일란다. 그렇게 협박을 해요. 항우가. 그 웬만하면은 진짜 저런 쪽으로 막 욕을 하겠죠. 그죠? 저런 미친 새끼 치사하게 막 이럴 겁니다. 유방이 남긴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니하고 나하고 회왕 앞에서 형제가 되기로 우리가 맹세를 했지 않냐. 첫 번째. 내 아버지 삶아 죽이면 네 아버지 삶아 죽이는 거다. 그죠? 형제 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그러고도 청 삶고 싶으면은 삶고 난 다음에 한 그릇 보내라. 그렇게. 분아 일배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한테도 한 그릇 나눠줘라. 지 아버지 끓여서 산 고깃국 한 그릇 달라는 거예요. 항우가 질려가지고, 이 새끼 진짜 지독한 인간이다. 결과적으로 못 죽입니다. 항백도 옆에서 죽이지 말라고 권하는 바람에 이런 거죠. 한 번은요, 역시 승부가 안 나니까 항우가 유방한테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 한 10여 미터 간격을 두고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야, 우리 병사들 괴롭히지 말고, 영감택이야. 요즘 말로 하면은, 영감, 우리 부하들 괴롭히지 말고, 1대1로 맞짱 떠서 그냥 해결하자. 승부를 결정짓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방이 약을 바짝바짝 올립니다. 야, 임마.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거야, 임마. 이게 젊은 항우가 화가 바짝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 속에 석궁을 숨겨왔었어요. 세뇌라고 하죠. 그죠? 석궁을 숨겨왔던 걸 꺼내가지고 유방한테 쏴버려요. 이제, 더티 플레이를 한 거죠. 근데 이놈의 화살이 유방 가슴에 가서 맞았어요. 가슴에 딱 맞았는데 유방이 가슴을 딱 움켜쥐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개를 팍 숙이고 발가락을 만지면서 이렇게 살짝 몸을 돌려가지고 발가락을 만지면서 아이 새끼 쏠려면 잘 쏘지 해필이면 발가락을 쏴. 그러니까 항우가 어디에 맞았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유방은 바로 몸을 숙이면서 발가락을 만지면서 이놈의 쏠라면 할 수 없이 개판이네. 쏠라면 제대로 쏘지. 이거 이렇게 큰 사람을 못 맞춰? 발가락을 맞춰서 그러고는 말 타고 돌아와 버린 거야.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가슴에 맞았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끙끙거리는 거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군영이. 그래서 누웠어요. 자리에. 그랬더니 장량이 들어와가지고 폐하 일어나셔. 갑옷 따로 챙겨 입고 말 타고 한 바퀴 돌고 오셔. 군영을. 그래서 말 타고 한 바퀴 돌아요. 그 사이에 항우가 돌아와서 아무리 봐도 분명히 어디 맞은 것 같은데 지금 발가락에 맞았다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야. 그래서 척후병을 보내는 겁니다. 저쪽 진영을 좀 염탐을 하고 와라. 만약에 진짜로 유방이 가슴 아픈 거 상처 때문에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군영이 막 민심이 술렁술렁 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량이 일어나서 한 바퀴 갑옷 입고 한 바퀴 돌라고 하니까 돌아서 병사들 다독거리니까 멀리서 척후병이 보니까 이거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거야. 발가락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질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서는 유방은 당황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평상시 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면피, 뭐 낚아지기 두껍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반면에 항우는 단 한 번의 패배를 견디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해화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결해서 초안지 대하 드라마를
비극적으로 끝냅니다. 영화 장면으로는 멋지게 끝나죠. 그죠? 목을 그어서 피를 뿌리면서 하늘이 나를 망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제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야따 니네들 가져가라. 내가 너희들한테 덕을 베풀면 정말 멋있죠. 영화나 연극으로는 뭐 작품으로는 최고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후대에 나온 작품 제목이 신면매복이라는 겁니다. 사면초가는 들어보셨잖아. 사면초가는 잘 아시니까 그건 뭐죠.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와서 결국은 전의를 꺾어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지독한 게 신면매복이야. 사방 매복도 아니고요. 신면으로 매복을 당해서 오도 갈 도 없는 상황. 이게 항우가 놓인 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문학 작품 가운데 저런 제목이 있고요. 중국의 그 악기 얼후라고 하죠, 그죠? 두 줄로 된 악기. 그 다음에 뭐 중국 사람들이 연주하는 다양한 악기 가운데 신면매복이라고 하는 16줄로 된 악기 있어요. 그걸로 연주하는 연주 제목 가운데 하나도 신면매복이 있습니다. 무슨 영화냐 그러면요. 그 삼국지 조자룡의 기환인가? 거기 보면은 조조 딸이 나와요. 조조 딸이 조자룡하고 전투하기 전에 조조 딸이 악기를 연주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신면매복. 자, 항우의 최후를 문학적으로 장식하는 유명한 장면이 패왕별입니다. 아시죠? 패왕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으로 나중에 나왔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청카이거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장국영, 그죠? 아이고, 장국영 보고 싶네요. 그죠? 장국영을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패왕별이. 중국 경극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패왕별이는 패왕은 항우를 얘기합니다. 서초 패왕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죠. 서초 패왕이라고 불렀어요. 줄여서 패왕이고 이별한다 별자 희는 우희. 아까 여러분들 영상에서 우희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 가는 곳마다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전쟁터까지 데리고 다녔던 항우의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항우 대단히 로맨틱한 남자입니다. 마지막 장면도 두 사람이 노래를 해서 끝내잖아. 그죠? 힘은 산을 뻗고도 남고, 그죠? 기운은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데, 5초만은 달리려고 하지 않는구나. 우여, 너를 어쩔 거나.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두 사람이 눈물로서 이별주를 나누고, 항우는 말을 달려서 단기필마로 포유망을 뚫고 가다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오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건너가라고 하는 것도 포기하고 스스로 자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위도 따라서 자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마천 사기 어디에도 우위가 자결했다고 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나중에 후대에 우위의 죽음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항우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위가 술잔을 나누고 패왕과 별이하면서 이별하면서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고 사마천 사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결론 마지막 장면입니다. 유방의 성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삼불례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유방이 나중에 천하를 통일해 놓고 난 다음에 공신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내가 성공하고 항우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공신들이 나와가지고 아까 봤던 폐하는 뭐 오만하고 남을 업신여기지만은 마음씨가 넓어서 아량이 넓어서 땅을 빼앗으면 땅도 잘 나눠주고 하지만 항우는 사람을 아끼는 것 같고 하지만은 시기심이 많고 정작 상을 줄 때가 되면은 상이 주기 싫어가지고 찍어야 될 도장을 주머니 속에 넣고 안 찍으려고 만지작 거리다가 도장 모서리가 다 닳았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공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다. 식량이 끊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후방에서 식량을 보급하고 식량 보급로가 끊어지지 않게 후방을 잘 챙기는
행정 능력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소화만 못하다. 오불려 소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천리 밖 군박 안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장량만 못하다. 쳤다 하면 승리하고 적의 성을 공격해서 함락하지 않는 성이 없을 만큼 뛰어난 전투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한심만 못하다. 이 세 사람 모두 천하의 인걸들이다. 내가 이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황후를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게 삼불려입니다. 세 사람만 못하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농공행상에서 벌어진 유방의 그 카리스마입니다. 그 성공하고 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상 주는 거예요. 그죠? 벌 주기는 쉬워도 상 주기 대단히 힘듭니다. 왜? 다 내가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장 큰 공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공을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신 문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신하들이. 왜 난리가 났냐? 소화를 1등 공신에 봉합니다. 소화를. 그랬더니 무장들이 가만 안 있어. 전투에 실질적으로 나갔던 무인들이 소화의 공을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나가가지고 창 맞고 칼 맞고 뭐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소화는 후방에서 맨날 따신밥 먹고 그죠? 싸움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소화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신들이 막 창 집어던지고 칼, 방패 집어던지고 상하천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곧 반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방이 요즘식으로 표현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좀 조용히 해봐. 가만히 있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니들 사냥개하고 사냥꾼 알지? 유명한 인공-구공 논리입니다. 사람의 공과 개의 공이야. 사냥개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활로 쏴서 사냥감을 잡아놓으면 이제 가서 물어봐. 그러면 물어오는 거죠. 그지? 그렇죠. 니들은 임마 사냥개고 소화는 사냥꾼이야. 소화가 니들 입을 옷, 먹을 쌀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성에 갖다 놓으면은 니들은 그거 먹고 그거 입고 전투에서 싸운 거야. 사냥감을 물어온 거지. 개의 공하고 사람의 공 가운데에서 누가 더 큰 상을 받아야 되냐, 임마. 그렇게 해서 단숨에 농공행상의 논쟁을 잠재운 그런 유명한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리더가 강하게 나가야 될 때는 세게 나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직 기강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특히 상벌 문제에 있어서는 리더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확고한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가 초안정폐 얘기한 가운데서 제일 오래 얘기한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삼불려 이야기로 뒷 이야기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굳이 뭐 거기 반복이기 때문에 삼불려 이야기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